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 주말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 가격이 약 9개월 만에 7만 달러대로 하락했습니다. 금, 은 가격도 10에서 30% 폭락했는데요.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의 신중한 입장인 케빈 워시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차기 연준 의장에 지명된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은 현물 시장에서만 무려 7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경원을 증발시키고 어제 국내 증시에 블랙 먼데이를 불러온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어떤 인물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 인물을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건지, 그리고 차기 연준 의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어떤 정책을 펼칠지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면서 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죠. 이에 따라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활용해서 세금도 줄이고 또 투자 수익도 높이려는 투자자들 늘어나고 있는데요. ISA 계좌를 활용해서 절제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이 지명된 여파로 증시가 어제 크게 떨어졌었는데 네. 오늘은 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지금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오르는 것도 폭이 너무 커서요. 아찔합니다. 예, 아찔합니다. 롤러코스터 장세라고도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코스피는 거의 7% 가까이 급등세 보였습니다. 어제 네. 5% 폭락, 오늘 7%가까이 폭등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네. 종가 기준으로 그래서 사상 최고가 다시 썼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6.84% 상승한 5288.08, 네. 코스닥도 4.19% 상승하면서 1144.33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수급은 어제와 반대였습니다. 어제는 개인이 사고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매도하는 흐름이었는데 네. 오늘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네. 개인이 파는 장세였습니다. 특히 이제 매수 주체는 기관이었고요. 장중 변동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가 네. 발동됐고 오늘은 오전에 또 매수 사이드카가 네. 이제 하루를 건너서 이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진 풍경을 또 연출하기도 했고요.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라고 본다면 1차적으로 보면 케빈 워시 충격파에서는 빠르게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네. 뉴욕 증시도 이제 워시 충격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이제 우리 증시에선 더 강한 회복력으로 나타난 거죠. 네. 그리고 또 어제 폭락을 일종의 매수 기회로 여긴 투심도 더해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기저에는 우리 증시의 성장성 그리고 유동성, 정책 수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맞아떨어지면서 우상향하는 기조에 대한 우리 투자자들의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오늘 개별 종목별로도 얘기할 게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우리 코스피 시가총액 1위 기업인데요. 오늘 11%나 오르면서 그러게요. 정말 강력한 매수세가 모여들었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9%대 급등했는데 삼성전자 때문에 가려졌습니다. 이 두 쌍두마차가 코스피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요. 네. 이 밖에 특징주로는 미래에셋증권을 오늘 꼭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이제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이제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지금 메시지를 통해서 전해지면서 네. 이 미래에셋 증권이 스페이스X 지분을 보유하고 네. 있기 때문에 오늘 25%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또 강한 의지를 또 드러냈습니다. 네, 지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에 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두 차례에 걸쳐서 SNS에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먼저 이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메시지였는데 표현이나 수위가 대단히 강력합니다. 내용을 보면 내란을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이 종료와 관련해서는 서울 강남 지역의 매물이 늘어났다. 이 내용의 기사를 링크를 했고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게 그리고 늦게 파는 것보다 일찍 파는 게 유리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데 비판적인 기사를 또 소개를 하면서 이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제목이 이런 제목의 기사를 소개를 했습니다. 다주택자의 눈물 꺼낸 보수 경제 언론 정부 부동산 정상화가 문제라는 제목의 이제 기사를 소개를 했고요. 이 기사를 소개하면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께 묻는다. 높은 주거 비용으로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의 피눈물은 안 보이냐.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전반적으로 표현들이 굉장히 신랄하죠. 네. 또 어떤 표현이 있었습니까? 이전에도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는 분들께 알려드린다.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고 이 정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를 했는데 그건 주식시장을 이제 근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 투자의 수단이 생겼고 과거에는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는 2위로 내려앉았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면서 최근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상당 부분 이동했다라는 점을 부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또 다주택자를 향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었습니다. 협박이나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다. 라고 말이죠.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부동산 시장에 관한 강한 정책 의지를 이렇게 신랄한 표현으로 연일 메시지를 낸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네. 이 대통령의 강한 정책적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이 기저에는 사실 지금 시장의 의구심이나 부정적 여론과도 정면으로 맞서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 일단 적용 기한이 좀 연장되는 방안이 나온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이 오늘 국무회의에 이 같은 방안을 보고를 했고 발표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제 5월 9일을 기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는 이제 종료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택 매도의 실질적인 시간을 추가로 허용해주는 특례 방안인데요. 네. 이제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에 한해서는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잔금을 치르기 위한 말미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강남 3구나 용산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또 신규 지정된 조정 지역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하는 경우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 동향 좀 살펴볼까요? 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1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를 했고요. 1월 소비자 물가 1년 전보다 2.0% 올랐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4분기에 이제 2%대 중반으로 올라선 뒤에 서서히 이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그러다 12월에 2.3% 기록하면서 소폭 둔화를 한 뒤에 이제 1월에 2.0%로 더 낮아지면서 다시 하락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2.0%라는 거는 이제 한국은행의 물가 관리 목표치 딱 그것과 동일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 자체만 보면 안정권으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 떨어졌냐? 일단 지난달에는 국제 유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석유류 가격 상승이 5달 만에 멈췄고요. 그동안 고공행진했던 농축수산물 상승세도 둔화한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체감 물가를 보면은 좀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이제 설 연휴 앞두고 그 관련 품목들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쌀도 있고 달걀 같은 것들, 설 명절에 많이 사는 품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네. 예를 들면 뭐 한우, 우리 삼겹살 같은 경우는 평년보다 다 10% 이상 가격이 지금 비싸고요.
대체품으로 이제 수입산 소고기 이런 것들도 많이 먹는데 수입산 소고기 그리고 뭐 최근에 수입 고등어 이야기도 많이 나왔지만 이런 수입 품목들이 다 고환율 영향으로 네. 이제 가격이 10% 이상 두 자릿수로 다 그렇더라고요. 올랐고요. 지금도 쌀값이 많이 또 갑자기 또 좀 수그러드나 싶었는데 다시 올랐어요. 네. 그래서 20kg 기준으로 65,000원을 다시 넘어서면서 3개월 만에 다시 최고가. 왜 그런 거죠? 지금 정부 예측이 좀 틀린 측면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래요. 네. 이제 작년에도 쌀값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이제 몇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당시 정부 예측은 가을 수확기가 지나면 이제 쌀 이제 재배를 하고 공급이 다시 늘어나면서 쌀값이 안정될 거라고 이제 여겼고 당시에 네. 또 쌀 공급 과잉분을 이제 추정을 해서 네. 이걸 이제 일부 매수를 해서 시장에 풀지 않아서 쌀값이 폭락하는 걸 막는 시장 격리 조치라는 걸 이제 취하게 되는데요. 네. 그 초과 생산분을 너무 크게 예측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최초의 16만 5천 톤 수준으로 받고 네. 이 중에서 10만 톤을 시장 정리하기로 했는데 네. 이 쌀값이 이제 너무 수급 그 공급과 수요의 이제 그 균형선이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면서 쌀값이 또 다시 이렇게 오르게 되니까 결국엔 시장 격리 조치를 완화했거든요. 네. 하지만 좀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지금 계속해서 쌀값은 오르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또 설 연휴 앞두고 또 같은 얘기긴 한데 설 연휴 이제 많이 들어가는 떡 많이 떡. 먹죠. 떡국들 이제 다 드시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가공용 쌀 가격 이런 수요들도 많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쌀 가격이 지금 안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를 알아야 세상이 읽힙니다. 투자를 알아야 돈이 보입니다.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시 17분입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월시 전 연준 의사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이후에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가파르게 오르던 금과 은 가격 하루 만에 냉각되면서 폭락세 기록했고요. 비트코인도 7만 달러대 초반으로 떨어졌다가 조금 상승한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도 금요일에 하락했다가 반등했고요. 우리 국내 증시 정말 드라마틱한 상황이 연출됐죠. 어제 이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서 오늘은 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자 이게 과연 워시 쇼크 때문인 건지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보면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니. 그렇죠. 네. 지금 시장이 이게 우리가 이제 사이드카라는 용어를 쓰니까 네. 이게 그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5% 이상 변동성이 생기면 사이드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예, 기준가 대비 5% 5% 이상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네, 1분간 지속될 예. 때. 그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5% 이상 지수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폭의 변동성이죠. 종목이 5%가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그 과열이다 싶어서 잠깐 좀 쉬는 겁니다. 네. 차분히 좀 생각을 해보자. 코스닥은 6%고요. 코스피는 네. 5%인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틀 연속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네. 근데 어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케빈 워시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를 공포스럽게 했고요. 한편으로서는 우리가 그동안 우리 증시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쉬어갈 때에 적절하게 쉬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올라간 건 뭐냐? 라고 좀 의문을 자아내시겠는데요. 오늘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랐더라고요. 10% 정도 올랐는데요. 네. 오늘 이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5% 정도, 아니 3% 정도 올랐고요. 그게 이제 어제 JP 모건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게 이제 그 그러니까 랜드는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위에 있거든요. 네, 특히 네. 메모리 반도체, 네. 랜드에 대한 성장성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아하. 아시아 반도체 회사를 사라.
라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오늘 삼성전자가 맞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황이 조금 어제와 오늘은 좀 다르다라는 거고 어제 고객예탁금이 5조가 늘었습니다. 네. 총 고객예탁금이 111조가 됐습니다. 어제 하루만 주식을 살려는 대기자금이 5조가 늘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증시가 좀 올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돈이 많긴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중에 예. 정말 블랙 먼데이에서 지금 슈퍼 화요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정말 단순히 케빈 워시 효과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케빈 워시를 이제 지명함으로써 아직 이제 연주인정이 된 건 아니죠. 네. 지명함으로써 변동성을 촉발시켰던 원인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 속담에 울고 싶을 때 이제 뺨 맞는 격이다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증시가 좀 올라와서 한번 쉬어줘야 되는데 네. 누군가 하나의 어떤 트리거가 필요했다라고 단초가 보여지죠. 된 거죠.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케빈 워시가 단초가 된 상황이고 케빈 워시라는 사람은 이제 뒤에 가서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케빈 워시라는 분이 지명이 되면서 금, 은 가격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네, 네. 요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 은 같은 경우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레버리지, 그러니까 빚을 내서 B2가 많이 증가했었고 이게 이제 그 케빈 워시가 되면서 연준의 불확실성 B2의 청산 네.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된 거지 무조건 케빈 워시한테 우리가 딱 당신 때문에 이 글로벌 자산 시장에 빠졌어라고 얘기하기에는 본인한테는 좀 억울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언제 조정이 와도 올 거였는데 거였었던 마침 상황. 케빈 예. 워시가 탁 뜬 거예요. 되면서 좀 네. 세게 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예.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변동성의 단초를 제공한 네. 그 인물이긴 한데 그렇죠. 어떤 인물인지 궁금해요. 우리는 계속 케빈 해시 해시 워시 예, 뭐 헷갈리는 케빈 부분들이 해시이 될 것이다라고 예. 그냥 그동안 생각했는데 뜻밖의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케빈 해시와 케빈 워시가 이제 서로 경쟁 구도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둘 다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좀 친한 네. 그런 어떤 우호 관계에 있었고 케빈 해시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고 NSC,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케빈 워시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재무장관을 원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 어떤 거냐면 이제 70년 뉴욕에서 태어나서 엘리트 코스를 이제 밟아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월가에서 처음에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네. 그렇지만 2006년 부시 대통령 시절에 네. 35세 나이로 최연소 연준 이사가 됐습니다. 35세는 대단한 거죠. 굉장히- 그리고 이제 네. 연준의 이사가 됐으니까 그건 어마어마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11년까지 미국의 연준 의사를 지냈는데요. 네. 2008년 그 사이 2008년 있었는데 이때 서브프라임 사태가 있었죠. 그거를 이제 목도하면서 네. 그때 이제 자신의 의지를 이제 밝혔던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의사를 11년도에 그만둔 다음에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일을 좀 했고요. 네. 그다음에 백악관 경제정책 보좌관, 그다음에 현재는 후보 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네. 월가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소통 그런 것들을 가운데서 하고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됐는데 그때 벤 버냉키 의장이었잖아요. 예. 그럴 때 2011년에 갑자기 그만둔 게 그 당시 양적 완화 이런 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그만뒀던 거 아닌가요? 좀 그렇죠. 그러니까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이제 네. 재임을 했고요. 근데 네. 2008년에 이제 버냉키와 좀 다른 의견을 좀 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매파적인 좀 부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네. 이제 매파, 비둘기파 이렇게 표현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매파는 금리를 인상하는 쪽에 초점을 좀 맞추신 분들이고요. 네. 비둘기파라고 한다면 금리를 인하하는 쪽에 네. 이제 부분들이었죠. 일단 서브프라임 사태가 오니까 돈을 풀었어야 됐습니다. 네, 이제 네. 금융권의 경색이 오니까 돈을 풀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벤 버냉키는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 네. 대공황 때 그 경제학을 배웠던 분이라서 우리가 이 공황이 오면 네. 돈을 풀어서 재정을 늘려야 된다라는 초저금리 것에 양적 완화 이런 이런 쪽인 부분들에 거죠. 대한 어떤 것들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케빈 워시 이사 같은 경우는 네. 그때 당시 돈을 풀어야 되는 건 맞다. 하지만 푸는 속도도 그렇고 푸는 양도 그렇고 이걸 적절히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네. 버냉키는 우리가 이제 헬리콥터 벤이라고 해서 막 무조건 양적 완화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풀어야 되는 건 케빈 워시도 인정을 했어요. 네. 그렇지만 그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좀 달라졌던 부분들이고 네. 어떻게 보면 그만큼 네. 연준에 대한
자신의 의지 생각이 좀 강한 분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2017년에 프랑스 정부가 들어설 때 예. 이때도 연준 의장에 대한 설이 있었는데 결국 그때는 파월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길 맞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제 다시 워시를 선택을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경제학자가 아니었고 당시 이제 연준 이사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됐었고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케빈 워시를 이제 그 자신의 의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이제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월 의장 쪽으로 이제 기울어졌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케빈 워시가 재무장관을 원했긴 했지만 당신은 나의 연준 의장이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네. 뒷얘기지만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됐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취임 직후인가 전후에 그 말하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다는 게 전해지더라고요. 이런 네. 어떤 뒷얘기들이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네. 그것이 이제 지금 지명되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좀 흘러나오는 얘기가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명 이후에 글로벌 자산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는 거는 예. 이 케빈 워시란 인물이 이제까지 보여왔던 것과 네. 앞으로 이제 의장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게 확실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앞서 잠깐 제가 매파 비둘기파를 이제 하면서 말씀하신 벤 버냉키 이 연준 의원이었을 때는 대표적인 이제 매파로 불리우는 분이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구애를 한다 그럴까요? 벤 버냉키가 매파가 아니라 비둘기파. 그러니까 이제 케빈 워시가 케빈 케빈 워시가. 워시가 이제 네. 매파적인 행동을 했는데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케빈 워시 하면 이제 매파적인 사람이다. 우리가 라고 각인이 돼 있어서요. 각이 돼 있는 상태죠.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과 각을 세우면서 네, 네.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제로금리까지 가야 된다. 이런 네. 극단적인 발언을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동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요? 최근에 예, 최근에 한 뭐 얼마 전부터 그러면서 네. 이제 시장에서는 야 이게 지금 트럼프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입장이 좀 바뀌었으니까요. 예, 입장이 좀 바뀐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행태가 솔직히 속뜻은 모르겠어요. 케빈 워시가 정말 금리 인하를 지금 원하는 것인지 금리 인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보이는 모습은 과거와 좀 다른 모습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동조를 한다라는 것이 과거에 케빈 워시 같은 경우는 그 연준의 독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던 분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서로 간의 의기가 투합된다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니까 네. 지금 시장에서는 한마디로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분이 과연 매파야? 이분이 과연 충족이 비둘기파야? 될까요? 예. 그리고 과연 연준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길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케빈 워시가 그동안 했던 것들을 분석하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답을 찾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명이 되니까 시장 깜짝 놀란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한 발작이 좀 일어났고 네.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안정화되긴 하겠습니다만 네. 그 발작의 원인은 이분이 하는 과거의 행태와 지금 행태가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 근데 이게 꼭 어떻게 보면 케빈 워시 입장에서 보면 제가 굳이 변명을 하자면 상황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렇죠. 상황이 네. 바뀌었으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양적 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지금은 미국 경기에 대한 불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대통령의 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상황들도 일부 있는 거거든요. 관세 정책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으로 이 사람 매파다 비둘기파다라고 규정하는 것도 본인한테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이 사람의 전체적인 행보 자체가 시장 상황을 본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네. 조금 어떤 향후의 행보를 보일 것인가 여기까지 나가면서 변동성 좀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각에서는 무슨 케빈 워시 지명에 월가가 움직였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혹시 이 얘기 예, 어떤 건가요? 기사를 한번 좀 찾아보니까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케빈 해시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될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본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케빈 해시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너무 가깝다 보니까 이제 독립성이 좀 훼손될 수 있는 부분들 아니야? 연준 의장으로 되면 네, 연준 의장이 된다라면 그렇게 비칠 수가 비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촉발하게 된 게 파월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커졌을 때 네. 얼마 전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파월 의장이 올해 이제 5월까지 임기인데 작년 말까지 이제 회의를 하고 나서 올해 들어서 이제 사법적인 이제 제재가 가해지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직까지 이제 시작점에 불과한데 네. 그러니까 올 들어서 이제 갑자기 월가에서 확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렇게 파월 의장이 뒤끝이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는 걸 보면 네. 지금 상태에서 과연 케빈 해시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독립성을 유지한다라는 게 좀 어려운 거 아니야? 라는 거죠. 둘 다 이제 독립적인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역설적으로 파월 의장도 독립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원래 법적으로 독립된 기관이거든요. 법적으로 독립된 기관의 수장이 우리는 독립된 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역설이죠. 그만큼 외압이 많았다는 얘기고 네. 여러 가지 압력이 있었다라는 거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 압박을 해왔다라는 점에 있어서 네. 이번에 케빈 해시에서 케빈 워시로 바뀌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네.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어찌보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내년에 올해죠. 네. 중간 선거도 있고 그렇죠. 뭔가 좀 잘해보려는 의지가 강하고 네. 계속 주장해왔던 금리 인하 쪽에 해줄 만한 사람을 지명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시장의 생각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생각대로 예. 케빈 워시가 네. 과연 할지 네. 왜냐하면은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그렇죠.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모른다고 거죠. 예. 이전에 임명했는데 전혀 다르게 가는 인물들도 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또 시장의 관심사가 되더라고요. 예, 일단 과거 사례를 좀 살펴보게 된다면 네. 우리가 이제 매파의 왕이라고 불리는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도 매파의 왕. 예, 네. 근데 원래 블라드 총재는 원래 이제 몇 년 전부터 완전히 매파에 이제 그렇게 봤는데 네. 이게 한때는 비둘기적인 성향을 좀 보인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슈퍼 비둘기였지만 네. 최근에 매파였다. 슈퍼비들. 네, 요즘 뭐 그런 뭐 용어들이 많습니다. 아, 근데 네. 어쨌든 근데 확 와닿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네. 매파나 비둘기 요즘 뭐 매둘기라는 용어도 쓰고요. 그러니까 파월의장 같은 경우 매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매파적인 부분과 비둘기적인 부분이 섞여 있다라는 용어들을 이제 쓰면서 비유적으로 이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월간은 비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도 황소와 곰 이렇게 비유하듯이 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속을 모르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건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연준 의장은 경제 대통령이거든요. 네. 경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방금 기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벤 버냉키는 기억해도 네.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였는지는 기억 잘 못하죠. 아, 그러네요. 예, 그러고 보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에 자기가 이름을 남길 수 있는 네. 연준 의장인데 대통령에 휘둘린 연준 의장이었다. 뭐라고 기록되고 싶진 않겠죠. 그렇죠. 그렇게 네. 기록되고 싶지는 않죠. 네. 그 전까지는 임명권을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용납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게 경제 대통령이고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상태고 자신의 임기가 트럼프보다 더 긴 상황이다라고 그러네요. 놓고 보면 네. 지금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따를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거는 이제 뭐 물음표로 남은 상황이 아니겠나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겠죠. 어쨌든 지명된 이후 케빈 워시 입으로 나온 특별한 멘트가 아직 있는 거는 없나요? 어떤가요? 지금 이제 케빈 워시 아직은 이제 특별한 부분들은 없는데요. 근데 네. 월가에서 예측하는 부분들은 그럽니다.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금리 인하를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다 아시는 거죠. 그러면 올해 금리 인하를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할 것이다라고 파월 의장이 밝히고 지금 이제 퇴임 준비를 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면 케빈 워시가 이제 취임을 이제 하게 되면 6월 연준 회의부터 이제 주재를 하게 될 텐데 네.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연준은 봅니다. 그 뜻을 받들어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금리 인하를 하되 양적 긴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네. 그 부분이 상세가 돼버리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복잡한 얘기니까 길게 끌고 가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네. 돈줄을 쥐면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돈을 푼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주고 양적 긴축을 긴축을 풀어줌으로써 돈줄을 풀어주게 되면 돈줄을 옥죄게 되면 이게 네. 상세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네, 거죠. 네.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 거라서 어찌됐든 올해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는 각오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케빈 워시가 어떤 인물인지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연준 의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행보를 보일지 좀 잠깐 좀 전망을 해봤는데 의회 청문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회 청문회 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5월에 취임을 하게 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5월 15일까지가 파월 의장의 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의회 청문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의회 청문회도 상당히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도대체 그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이제 그 보는 시각은 의원들이 과연 이 사람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를 이제 집요하게 캐물을 것이고 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이제 의지를 이제 밝혀야 되는 거죠. 네. 그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를 맞춰왔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네.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관계를 설정했다라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이제 의회 청문회에서 본인의 이제
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밝혀야 된다. 그런 숙제를 떠안았다라고 지금 현재 말씀드리죠. 쿠팡 이사 아닌가요? 쿠팡 사회이사입니다. 이제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쿠팡의 사회이사인데요. 근데 이제 쿠팡의 이제 자회사의 사회이사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자회사의 사회이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와 좀 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사회이사를 하면서도 그 연준 그거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래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 제가 정확히 좀 알아봐야 되는데 네. 특별히 뭐 사회이사를 그만둔다 하더라도 어쨌든 쿠팡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신경 쓰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어제 오늘 정말 변동성이 큰 금융시장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네. 예, 그런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질문도 많이 받으실 텐데 이럴 때 네. 어떻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참 그 궁금하신 사항과 명확한 답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경우도 어제와 오늘의 분위기가 하루 사이에 정말 네. 어제는 어디 가서 방송을 하는데 네. 웃지를 못하는 네. 웃음을 웃는다라는 것은 어제는 좀 불쾌한 상황이었죠. 근데 네. 오늘은 조금 이제 기분 좋게 이렇게 네. 좀 농담도 할 수 있는 상황이 하루 사이에 이제 변하고 요거는 또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전체적으로 주식 시장이 변동성은 조금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수출 기업인 조선, 방산,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승 트렌드를 탈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주식 시장에 있어서 5천 시대 그리고 1000 스탁 시대를 열은 것들 중에 하나가 퇴직연금 가입자분들이 많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DC형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확산 ETF를 기여형, 네. 사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미국 시장도 구체적으로 10,000포인트까지 가게 된 계기였거든요. 401K 이게 연금 투자가 들어오면서 네.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주식 시장의 단기 변동성은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단 주식시장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갈 때 추격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조정시마다 분할 매수 관점의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케빈 워시가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될지 어떤 말을 하게 될지 또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예. 무엇을 보고 가야 예. 그럼 그나마 덜 흔들리고 예. 투자에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지표를 봐야 됩니까? 결국 기업의 이익이죠. 네. 지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90만 원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6만 원을 찍었는데 네. 지금 이제 하이닉스에만 놓고 본다라면 네. 지난 12월 달에 네. 하이닉스가 올해 영업이익이 80조 정도 날 걸로 봤습니다. 네. 근데 어제 그제 나온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140조로 상향됐어요. 불과 한 달 사이에 50%의 영업이익이 더 증가할 걸로 보여졌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JP 모건에서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예,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동학개미 운동 당시 2021년과 좀 차이점이 있다라면 그때는 기업의 이익이 확실히 답보가 안 됐던 상황이고 네. 그때는 그냥 유동성 장세였다라면 지금은 유동성 장세와 실적 장세가 같이 가는 대표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기업의 이익이 어떻게 나오는지 실적을 제대로 눈여겨봐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 네, 끝으로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8분입니다. 100세 시대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건강과 노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은퇴 이후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돈 관리 계획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임금센터 오현민 수석 매니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달 그 이제 올해 주목해 봐야 할 그 변화로 그 ISA 계좌의 그 세제 혜택 확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네. 이후에 좀 새로 나온 소식이 있는 건가요? 네, 그 지난달에 재정경제부에서 2026년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활성화와 첨단 산업 투자 유도를 위해서 네. 개인 투자자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이런 방향성이 좀 이렇게 담겼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ISA 관련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종류의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아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인데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로 예고된 변화는 현재 비과세 한도인 일반형 200만 원 그리고 서민형 400만 원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민성장 ISA라고 해서 뭐 로봇이나 AI 바이오 같은 그런 국민 성장 펀드라든지 혹은 뭐 벤처나 비상장 스타트업 여기에 투자하는 기업 성장 집합 투자 기구에 투자하면 혜택을 주는 국민 성장 ISA도 도입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는 이 2016 경제 성장 전략 발표 전에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좀 나와 있었는데요. 네. 여기 이제 한 가지 추가로 더 발표된 게 있습니다. 청년형 ISA가 신설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청년이 그럼 몇 세일까요? 네. 여기서 청년은 19세부터 34세의 청년이고요. 그리고 네. 조건은 이제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이제 과세 특례를 적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납입금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일반 ISA에 이제 비하면은 이제 소득공제 혜택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니까 그 청년층의 자산 형성에 이제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존 ISA 이미 가입하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청년형 ISA나 국민성장 ISA에 중복으로 가입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네. 이제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계속 소식을 좀 이제 귀 기울여서 들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년형 ISA가 왜 따로 나오냐라고 봤었을 때 최근에 좀 2030 세대가 투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진 점 이런 걸 좀 반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최근에 ISA 계좌 가입자가 늘어났다고 예. 하던데 이게 그 말씀하신 2030 청년들 세대와 연관이 있을까요? 네, 최근 ISA 계좌 증가 관련해서 크게 네. 좀 두 가지 특징을 짚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그 ISA 계좌가 종류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이렇게 세 가지 주가 네네. 있는데요. 네, 작년에 이제 코스피도 뭐 70% 넘게 올랐고 또 올해는 뭐 5,000피도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내 주식시장 투자에 대한 관심이 이제 상당히 많이 증가하면서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중개형 IS에 대한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것 그것이 첫 번째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신탁형 일임형 ISA가 주로 이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IS인데요. 그 중개형 IS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좌에다가 국내 주식이나 또 ETF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이 많이 좀 쏠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ISA가 그 만들어진 게 2016년도였는데 당시에는 이제 크게 인기를 얻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운용의 묘를 좀 살리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었는데 2021년에 중개형 ISA가 도입되고 나서 좀 많은 관심이 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입자 수를 보게 되면은 작년 말 기준으로 720만 명 정도 되고요. 이 네. 중에서 중개형이 한 85% 정도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SA 계좌 증가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2030 세대의 증가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 ISA 계좌 가입자 중에서 이제 2030 세대 가입자가 얼마나 되나 보게 되면요. 네. 이게 5년 전에는 32.5% 정도였었는데 이게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4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네. 그리고 모든 전 연령대가 다 이제 중개형 ISA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 중에서도 2030 세대는 90%가 넘게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개형 ISA에 국내 주식 또 국내 상장 ETF 투자가 가능하다고요? 네네. 그럼 어떻게 담아야 이 세제 혜택 효과를 네.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ISA가 주는 그 절세 혜택은 이제 계좌 내의 순수익에 대해서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 이제 한도로 비과세이고 네. 여기에서 이제 초과가 되는 부분은 9.9% 분리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연간 2천만 원씩 납입이 가능하고 총 한도는 이제 1억입니다. 요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아시는 상태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근데 만일에 ISA 계좌에 이제 납입을 하는데 내가 올해 2천만 원을 납입을 했는데 절세 효과가 크지 않은 자산을 담게 되면은 그냥 한도만 이제 활용을 제대로 잘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네. 이제 뭘 담아야 되느냐 이제 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요. 국내 주식은 일반 계좌에서도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비과세입니다. 네. 근데 배당을 받으면은 일반 계좌에서 15.4% 세금이 이제 발생하죠. 그렇죠. 네. 예. 그러면 IS 계좌에서는 매매 차익을 추구하는 성장형 주식보다는 꾸준히 배당받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런 주식을 담는 게 세제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효과적이겠죠. 네. 네. 그리고 국내 주식형 ETF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코스피 200 ETF라든지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일반 계좌에서는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네. 그리고 ETF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15.4% 배당 소득세. 네. 그래서 국내 주식형 ETF도 배당에 초점이 있는 ETF를 담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그렇겠군요. 그럼 해외 주식형 ETF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네, 그 해외형 ETF는 이제 좀 다릅니다. 국내형 ETF와는 다르게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분배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해외 주식형 ETF 같은 경우에 분배금에 대해서 작년에 좀 이렇게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자세히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2024년 말까지는 해외 주식형 ETF에서 발생한 분배금에 대해서 먼저 해외에서 과세를 하면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한번 환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네네. 금융회사가 이제 배당 소득세 원천 징수를 했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제 분배금 받아서 세전으로 이제 절세 계좌에서 운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는 정부에서 이제 그 환급 절차가 없이 해외에서 세금 낸 것을 바로 반영을 하고 나서 조정 외국 납부세액이 차감되는, 이게 좀 말이 복잡할 수 있는데 네. 좀 결과적으로는 IS에서 과거에는 해외 주식형 ETF에서 분배금을 세금 떼기 전의 금액으로 굴릴 수 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세금 뗀 금액으로 네.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네. IS에서 비과세나 과세 이연 혜택이 좀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해외 주식형 ETF의 경우에는 배당보다는 매매 차익을 노리는 성장형 ETF를 담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볼 수 그래요. 있겠습니다. 자, 그 ETF로 이제 금이나 은에 투자하는 분들 많으시지 않습니까? 네, 좀 또 이걸- 가격이 많이 올라서요. 뭐 그 IS에서 하면 어떨까요? 네, 금이나 은 ETF는 이제 원자재형 ETF로 이제 분류되는데요. 이런 ETF는 일반 계좌에서 투자할 때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 배당 소득세를 냅니다. 그래서 매매 차익이 배당 소득세니까 배당 소득세 비과세 해주는 IS 계좌에서 활용하면은 효율적이겠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ISA를 투자하면 좋은 것들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요즘 그 보면은 커버드 콜 ETF 네, 그걸 통해서 이제 분배금 받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ISA에서 커버드 콜 ETF 투자는 어떨까요? 네, 먼저 커버드콜 ETF 개념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커버드콜 전략은 이제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식이 콜 옵션,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권리를 함께 파는 전략인데요. 네. 이 주식을 살 권리를 팔면서 받는 대가가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게 바로 커버드콜 ETF 투자자가 받는 분배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커버드콜 ETF 투자자가 이제 100원이라는 분배금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 분배금의 출처를 따져보자면은 뭐 옵션 프리미에서 발생한 게 80원 정도 있고 또 주식 배당에서 또 출처가 되는 것도 20원 이렇게 같이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내형 커버드콜 ETF 같은 경우는 이제 분배금에서 이제 옵션 프리미엄에서 발생한 아까 예시로 든 그 80원이 비과세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매매 차익은 어떻게 되나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매도 시에는 이제 매매 차익과 과표 기준가 증가를 따져서 이제 적은 쪽으로 해서 배당 소득세로 이제 과세가 됩니다. 적은 쪽으로. 네네. 네. 근데 이제 보통 커버드콜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매매 차익 때문에 투자한다기보다는 이제 옵션 프리미엄 중심의 이제 그런 분배금 받는데 좀 목적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긴 합니다. 네네. 그래서 좀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국내 주식을 기초로 한 커버드콜 ETF는 분배금이나 매매 차익에 있어서나 배당 소득 그 발생 기대치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IS에 넣어야 할 필요성이 아직 크지는 않다.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지금 있겠습니다. 이제 국내 주식을 기초로 한 커버드 콜 예. ETF는 그렇다는 거고, 네, 그럼 해외 맞습니다. 주식을 기초로 한 커버드 ETF 콜은
커버드 콜 ETF는 네. 어떨까요? 네, 예를 들어 뭐 S&P 500이나 뭐 나스닥 지수 뭐 기초 자산으로 하는 해외형 커버드콜 ETF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점은 이제 국내형 커버드콜과 달리 해외형 같은 경우에는 분배금의 원천 아까 말씀드렸던 옵션 프리미엄이 비과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배당 소득세 과세가 되고요. 예. 그리고 분배금의 원천인 그 주식 배당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지난해 법이 바뀌면서 미리 세금을 떼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절세 효과가 크지는 않다. 그래서 커버드콜 ETF 분배금의 메인은 옵션 프리미엄이고 이것이 배당 소득세 15.4% 과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네, IS 계좌를 통해 절세에 활용하는 것이 그렇군요. 효과적일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ISA에서 투자해서 이제 어떤 ETF는 수익이 네. 나고 또 어떤 거는 또 손실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네네. 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 IS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손익통산입니다. 그래서 통산. 계좌 내에 이제 모든 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다 합산해서 순이익에 대해서만 이제 과세를 하는 건데요. 네, 네. 여기서 뭐 매매 차익은 물론이고 분배금도 다 이제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 ETF에서 100만 원 벌고 B ETF에서 마이너스 100만 원 손실이라면은 세금이 이제 0원이 되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또 A 상품으로는 400만 원 벌고 B 상품으로는 마이너스 100만 원이다. 그러면 총 수익이 300만 원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거고요. 네. 네, 만일 일반형 ISA라고 한다면은 비과세 비과세가 한도가 200만 원까지니까 네. 200을 빼고 초과분 100만 원에 대해서만 9.9%로 과세된다. 이렇게 보시면 그 되겠습니다. 손익통산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네네. 언제 하는 거예요? 네, IS에는 만기가 있습니다. 최소 의무 가입 기간이 이제 3년이어서 3년 최소가 이상으로 3년이군요. 예, 설정을 네.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만기 때 손익통산 하시게 됩니다. 혹은 이제 중도해지 하게 되면 이제 그때 하는 건데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 만기가 되면은 만기 자금 IS의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옮길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이전 됩니다. 한번 들었던 것 같긴 한데 네. 자, 만기가 돼서 연금 계좌를 옮길 때 네. 어떤 혜택이 있다고요? 네, 옮기게 되면은 최대 3천만 원까지 납입액의 10%를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천만 원까지 네네. 최대 3천만 원이고 납입액의 10%가 네. 추가적으로 이제 받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3천만 원을 연금저축펀드나 IRP로 옮긴다고 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그 원래 300만 원. 예, 300만 원. 이제 900만 원은 원래 기존에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인데 여기에 이제 300만 원이 추가돼서 1,200만 원까지 네,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환급 돌려받는 돈은 서로 좀 다르죠. 네, 네, 소득이 다른 건가요? 13.2% 혹은 네. 16.2%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펀드에 ISA 만기 자금은 3천만 원 옮긴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이제 300만 원은 세액공제 네, 혜택을 네.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2,7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연금저축 펀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냥 나머지 2,700만 원 그냥 세금 걱정 없이 그냥 빼서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 네. 혹은 뭐 이 펀드 안에서 상품 골라서 이제 뭐 투자를 하셔도 되고, 혹은 또 세 번째 방법은 그 예를 들어서 2025년에 3천만 원을 넣었다라고 한다면은 2026년에 이제 나는 연금저축 펀드에 또 새로 납입을 하는 게 아니라 2025년에 넣었던 2,700만 원 중에서 그 중에 600만 원을 나의 2026년 납입금으로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2026년에 또 추가로 내가 넣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 연금 계좌 연간 납입 한도하고는 관련 네, 없다고요? 관련 없습니다. 네, 아. 예. 그 최대 이렇게 세액공제 한도 말고 그냥 넣을 수 있는 부분이 1,800만 원인데 그 1,800만 원과 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2,700만 원 요거는 전혀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ISA 운영을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네. 좀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네, 네. 분들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요? 네, 꼭 중개형으로 이렇게 직접 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좀 네. 일임형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 요즘은 또 IS에서 뭐 로보어드바이저라든지 이런 또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증권사에서 이제 뭐 포트폴리오 추천해 주신 그런 서비스라든지 혹은 뭐 다른 가입자들이 현재 뭐 어떤 거에 많이 투자하고 이제 이런 것들도 콘텐츠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봐도 좋겠습니다. 네. 성과급 두둑히 받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설 명절 보내면서 목돈이 좀 생기는 경우 네. 같은 경우에 이 ISA 계좌에 넣어서 투자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생각하시는 분들 네. 많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좀 주의사항 같은 거 없을까요? 끝으로. 네. 한 번에 넣지 말라는 말씀 꼭 드리고 한 싶습니다. 번에 넣지 말라. 예, 예, 네. 연간 납입 한도가 2천만 원까지인데 넣었다가 이제 뺄 수는 있는데 여기에 그럼 그 해에 더 이상 넣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 네. 납입 한도가 해가 바뀌어야만 생기기 때문에 네. 네, 한 번에 넣지는 말라 이렇게 좀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오현민 수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